안녕하세요. 여기는 라만차 상담소입니다. 오늘 총 3분의 내담자분을 모셔서 상담을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상담을 진행하기 앞서 몇 가지 알려드릴 사실이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실 경우 반드시 돈키호테 완역본을 읽어오셔야 한답니다. 그래야 상담이 원활하게 진행되거든요. 방청객분들은 돈키호테에 대해서 잘 아실 수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돈키호테는 17세기 라만차 지방의 한 사나이가 어느 날 문득 내가 방랑기사가 되어야겠구나 생각을 하여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는 방랑기사 제도라는 것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는 조금 미친 사람이었죠. 그렇다면 저희 상담소는 왜 돈키호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것은 앞으로 상담을 차차 진행하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럼 첫 번째 내담자분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앉으세요. 네. 아드님 때문에 오셨다고요? 네, 저희 아들이 27살인데 저는 그냥 남들처럼 토익 공부나 하고 자격증이나 따서 취업이나 했으면 좋겠는데 굳이 또 철학 공부를 한다고 독일로 유학을 보내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철학 공부요. 좋아요. 그럼 이권 16장 어떤 점잖은 신사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네, 아마 그 돈디에고. 네, 돈디에고 씨. 네, 그 사람 기억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네요. 그분의 아들도 라틴어랑 그리스어 공부한다고 유학 가가지고 시 공부한다고 아빠랑 싸우던 아들내미죠. 그러고 보니까 저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네요. 네,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지금 꺼낸 겁니다. 어머님의 상황이랑 그 사나이 상황이 굉장히 비슷하니까요. 돈키호테는 그 사나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타고난 별을 따르도록 내버려 두라고요. 여기서 타고난 별은 시의 별을 의미합니다. 또 이렇게도 말하죠. 시는 모든 학문을 필요로 하고 모든 학문은 또 시를 필요로 한다. 이것은 시뿐만이 아닙니다. 인문학, 더 나아가서 아드님이 전공하시겠다는 그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님, 철학은, 인문학은 그만의 특별한 월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임금도 왕자도 가질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월계관이요. 아드님은 그 월계관을 쟁취하려는 것입니다. 그 별이 아드님이 타고난 별이라면 응원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제가 또 저희 또 아들이 한다고 그러니까 인문학에 대해서 가치를 가소평가한 경향이 있는 것 같네요. 아들이랑 얘기를 해서 독일로 유학을 보낼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독일 유학 너무 섣불리 생각하지는 마세요. 돈키호테는 그 사나이에게 이렇게도 말합니다. 자신의 사고를 표현할 때 우리는 다른 나라의 언어를 쓸 필요가 없다. 왜 그 아들은 자기 나라의 시, 스페인 시가 아닌 굳이 라틴어로 된 시를 공부하려고 하는 걸까요? 어쩌면 자기 나라에선 별로 공부할 게 없다는 편견에 시달렸던 걸 수도 있습니다. 아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굳이 독일로 가려고 하는 걸까요? 분명히 이 나라에서도 철학은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데요. 어쩌면 아드님은 단지 공부가 어떤 도피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독일로 떠나면 여기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까라는 쉬운 생각에 빠졌던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어머님께서 아드님과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누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상담사님 말씀처럼 아들이 진짜 인문학을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도피처로서 혹은 허영심에 들떠서 독일로 유학을 보내달라고 한 것인지 진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돈키호테에 대해서, 그리고 저도 그랬는데 돈키호테가 망나니 같은 그런 신사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상담사님과 이야기를 하고 이 책을 읽음으로써 돈키호테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네요. 그러고 보니 돈키호테가 이런 말도 했었어요. 인문학이랑 칼차고 망토 입은 일반 신사에게는 가장 멋진 학문으로 사람의 인격을 키우고 치장하는 역할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인격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인문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엄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 감사했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그럼 두 번째 내담자분을 모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디자이너가 꿈이시라고요? 네, 저는 지금 의상 디자인을 전공 중인 학생인데요. 나중에 저만의 브랜드를 내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유학도 가고 전공 공부도 더 하고 싶은데 현실적인 것을 생각하면 그럴 여력이 되지가 않아서 결국 그냥 꿈을 포기하고 현실적으로 취업을 해야 하는 게 옳은 것인가 고민이 되어서 찾아오게 됐습니다. 꿈이냐, 현실이냐, 그 사이에서 문제네요. 네. 좋아요. 아, 둘시네아. 둘시네아 기억하시나요? 네, 그 돈키호테가 상상으로 만들어낸 마음속 여인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돈키호테가 둘시네아에 대해서 굉장히 헌신적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항상 밤마다 잠들기 전에는 둘시네아를 그리워하고 다른 어떤 여인이 유혹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돈키호테는 둘시네아만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들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맞습니다. 둘시네아는 돈키호테가 사랑한 여인이죠. 하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소설 속에서 돈키호테가 사랑하는 둘시네아는 꿈 그 자체를 의미하거든요. 여기서 돈키호테는 드림캐쳐, 꿈을 쫓는 사람이 됩니다. 그는 자신에게 가치가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망설임 없이 꿈을 향해 달려갔죠. 내담자분도 돈키호테처럼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돈키호테처럼 꿈을 쫓고 싶은데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꼭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돈키호테처럼 그렇게 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저한테는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닐까요? 너무 이상적이라고요. 네, 좋아요. 좋아요. 그럼 산초 판사 기억하시나요? 네, 돈키호테 하인 맞죠? 네, 하인 맞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데 산초도 돈키호테와 비슷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돈키호테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둘시네아라는 그런 상상으로 만들어낸 허구적인 여인을 쫓잖아요. 결국 산초도 서민이면서 총독이 되겠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꿈을 안고 돈키호테와 함께 모험길에 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둘이 비슷한 인물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둘은 굉장히 비슷하죠. 하지만 같은 인물은 아닙니다. 산초는 돈키호테랑 달리 언제나 현실을 생각하거든요. 그는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돈키호테 혹시 미친 게 아닐까 그런 걱정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일반 사람과 다른 점은 그가 이상에 더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보상이 올 거라고 믿었어요. 돈키호테가 자신의 꿈을 이루어줄 거라고 믿기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총독이 됩니다. 산초 판사는 그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상과 현실 그 중간에 서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에 무게를 두어야 될지 판단을 내렸을 뿐이에요. 내담자분도 산초처럼 이상과 현실 그 중간에 서실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항상 꿈과 현실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된다고 그렇게 극단적으로만 생각해 왔는데 오늘 산초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꼭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혹시 나중에 취업을 해서 제가 제 전공과 다른 길에 걷게 되더라도 나중에 디자이너가 되겠다는 제 꿈을 잃지 않고 노력을 해야겠어요. 오늘 상담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지금 두 분의 내담자분의 상담을 보셨습니다. 그럼 한 가지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세 번째 내담자는 과연 누구인가? 그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담자는 바로 저 자신입니다. 이번 여름 돈키호테를 읽으면서 저는 저희 조원들에게 몇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자료를 조사할 테니 PPT를 만들 테니 여기 이 무대에 서지 않게 해달라고요. 조원들은 이유를 물었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전 사실 무대 공포증이 있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야 할 때 저는 머리가 새하얘집니다. 지금 마이크 보시면 막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조원들은 제 상황을 이해해줬고 돈키호테를 함께 여름 동안 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돈키호테를 읽으면서 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돈키호테가 저에게 용기에 대해서 가르쳐줬거든요. 돈키호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기는 무모함과 겸손 그 사이에 있는 미덕이라고요. 그리고 그 미덕은 무모함에 더 가깝다고요.
소설 속 돈키호테는 풍차를 거인이라 착각해서 막무가내 달려듭니다. 양떼들이 모여있는 걸 보고 전쟁의 한복판에 착각해서 창을 뽑고 달려들어가죠. 그 과정에서 그는 수없이 다치고 쓰러집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냐고요? 그가 과연 겁내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는 사실 겁쟁이였습니다. 소설 속 많은 부분에서 돈키호테가 얼마나 많은 공포의 시간을 보냈는지 정말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그가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비록 그가 두려움했지만 자신의 두려움을 인정하면서도 용기 있게 무모하게 달려갈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책을 읽은 사람으로서 저는 어떤 용기를 보여줄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청객분들이 보고 계신 게 바로 제 용기입니다. 이 무대 위에 서서 용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돈키호테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 이야기가 더 나은 시로 노래되기를. 철학을 전공하겠다는 아들을 둔 어머니는 돈키호테에서 인문학의 가치를 발견했고, 디자이너가 꾸민 소녀는 현실과 이상 그 사이에 서는 법을 배웠어요. 전 용기에 대해서 배웠고요. 여러분이 돈키호테에서 어떤 이야기를 발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 그 이야기는 저희보다 더 나은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상담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